여러분, 은퇴 후 연금도 들어오고 집도 있는데 왜 마음이 점점 가난해질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최정호 씨는 70세입니다. 전직 중학교 체육교사였죠. 정년 퇴직하면서 퇴직금도 3억 원이나 받았고 국민연금도 매달 120만 원씩 나와요. 부산에 있는 아파트도 있고 자녀들도 모두 분가했습니다. 겉보기엔 부족함 없는 완벽한 노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이 줄어든 게 아니라 마음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 이유는 놀랍게도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1년 만에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최정호 씨의 하루는 평범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부산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어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걷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30년간 중학생들을 가르치던 습관 때문인지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네. 정호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이 시간이 참 좋았어요. 은퇴 전에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에 가느라 이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오전 9시쯤이면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들과 장기를 두는 게 일과였어요.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동료들,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이웃들이 모였죠. 야, 정호야. 네가 또 졌네. 아이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다음에는 이겨보겠어. 웃음소리가 경로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소중했어요. 학교에 있을 때는 항상 바빠서 친구들과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점심때는 집에서 아내가 해준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내 역시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가끔 손주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큰아들 집에 가면 8살 손녀와 5살 손자가 반겨줬죠. 할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그래, 우리 손주 원하는 거 다 사자. 정호 씨의 지갑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장난감 가게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든 사줬어요. 퇴직금 3억 원에 매달 들어오는 연금 120만 원. 아파트도 있으니 부족함이 없어 보였거든요.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동네 산책을 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술 한잔하기도 했죠. 모든 게 평온하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불안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 불안감이 계속 몰려왔죠. 분명 아껴 쓰고 있는데 왜 이런 기분이 들까? 정호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막연한 불안감만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정호 씨는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아내가 부탁한 장을 보러 간 거였죠. 생선 코너에서 고등어를 집었어요. 신선해 보였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9,000원이었어요. 9,000원이면 그리 비싸지 않은데.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뭔가 아까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샀을 텐데 주저하게 됐어요. 고민하다가 고등어를 다시 진열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나중에 사자. 하지만 나중에 사러 오지는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호 씨는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9,000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커피숍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가기 직전에 취소했어요.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사실 일이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커피값이 아까워서였어요. 한 잔에 4,000원인데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3번도 갔었는데 이제는 한 번 가기도 망설여졌어요. 정호야, 요즘 왜 안 나와? 아, 좀 바빠서 그래. 친구가 전화로 물었을 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바쁜 게 아니었어요. 시간은 오히려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돈 쓰는 게 싫었어요. 정확히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서 불안했던 거죠. 손주들 만나는 것도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2번은 갔었는데 이제는 한 번도 부담스러웠어요. 아이들이 뭘 사달라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가는 게 나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손녀가 전화로 물어봤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호 씨는 잠이 오지 않아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어요. 평소에는 잘 안 보던 건데 요즘은 자주 확인하게 됐습니다. 어? 이게 뭐야?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아끼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잔고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정호 씨는 잠이 확 깼어요. 내가 뭘 그렇게 썼다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큰 돈을 쓴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날 밤 정호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통장과 카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 뱅킹으로 최근 3개월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많아? 종이가 수십 장 나왔어요. 편의점에서 산 것들부터 시작해서 배달앱으로 시킨 음식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소액 결제들, 손주들에게 준 용돈까지. 모든 걸 형광펜으로 표시하면서 종이에 따로 적어봤습니다. 편의점에서 이렇게 많이 샀나? 커피 한 잔 2,500원, 아이스크림 하나 2,000원, 과자 한 봉지 1,500원. 하나하나는 작은 금액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치를 합쳐보니 15만 원이 넘었어요. 배달앱 내역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치킨 한 마리 2만 원, 중국집 배달 1만 5천 원, 피자 2만 5천 원. 혼자 또는 아내와 둘이서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는데도 자주 시켰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주 시켜 먹었나? 아내에게 물어봤지만 아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집안에서 발견한 물건들이었어요. 정호 씨는 집안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마기가 3개나 있었어요. 언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등용, 하나는 발용, 하나는 목용이었죠. 이걸 언제 샀지? 건강식품도 서너 개나 있었어요. 홍삼, 오메가3, 비타민 D 유산균. 대부분 개봉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구 세트도 2개나 있었죠. 드라이버, 렌치, 펜치가 들어있는 세트였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어요. 내가 언제 이런 걸 샀지? 정호 씨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홈쇼핑에서 충동적으로 산 것들이었어요. 그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받고 보니 쓸 일이 없었던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편의점 지출 15만 원, 배달 음식 20만 원, 홈쇼핑 구매 15만 원, 손주 용돈과 선물 10만 원, 친구들과의 모임비 10만 원, 기타 잡비 10만 원. 매달 80만 원에서 70만 원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연금이 120만 원인데 80만 원을 쓰면 40만 원밖에 안 남네. 집 관리비, 식비,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금액 하나가 아니라 작은 금액들이 쌓인 결과였어요. 이럴 줄 몰랐네. 충격을 받은 정호 씨는 며칠 동안 우울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복지관에 산책을 갔는데 게시판에서 한 강좌 포스터를 발견했어요. 퇴직 후 조용히 가난해지는 이유. 제목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정호 씨는 바로 복지관 사무실로 가서 신청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정호 씨는 복지관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의실에는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이 2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강사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재정관리 전문가라고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강사가 말을 시작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돈이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드는지 궁금하셨죠? 강의실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퇴직자분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3가지 있습니다. 강사가 화이트보드에 큰 글씨로 숫자를 적었어요.
첫 번째, 사소한 외식과 모임입니다.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친구들과 만날 때 계산은 누가 하시나요? 저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정호 씨도 그 중 하나였어요. 내가 낼게. 이게 입버릇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은퇴 후에도 계속됐어요. 문제는 이런 모임이 너무 자주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자주 만나게 되죠. 그런데 매번 계산을 하다 보면 한 달에 얼마나 될까요? 강사가 칠판에 계산을 해봤어요. 일주일에 3번 만난다고 치고 한 번에 5만 원씩 계산한다면 한 달에 60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동적 쇼핑입니다. 강사는 계속했어요. 은퇴 후에 시간이 많아지죠. 무료하거나 심심할 때 뭘 하시나요? TV 봐요. 산책해요. 여러 대답이 나왔지만 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홈쇼핑 채널을 보거나 배달앱을 열어보시죠. 인터넷 쇼핑몰도 구경하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였거든요. 쇼호스트가 열심히 설명하는 걸 보면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주문하면 할인도 해준다고 하고. 그래서 전화를 걸죠. 정호 씨는 뜨끔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이 많지 않으세요? 강의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번째, 자녀와 손주 지원입니다. 강의실이 더 조용해졌어요. 민감한 주제였거든요. 자녀 사랑은 당연합니다. 손주도 예쁘고요. 하지만 어디까지 도와줘야 할까요? 강사가 화이트보드에 항목들을 적었어요. 학원비 지원, 전세자금 도움, 생활비 보조, 손주 장난감과 용돈, 명절 용돈, 생일 선물. 적고 보니 정말 많았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이지만 선을 넘으면 본인 노후가 위험해집니다. 한 참가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자식 도와주지 말라는 건가요?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한계를 정하라는 겁니다. 강사가 대답했어요. 자녀가 정말 어려울 때만 도와주세요. 평소에는 스스로 해결하게 두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정호 씨는 멍해졌습니다. 세 가지 모두 자신의 이야기였거든요. 친구들과의 잦은 모임, 홈쇼핑 충동 구매, 손주들에게 주는 과도한 용돈과 선물. 큰 돈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노후를 망칩니다. 강사의 마지막 말이 정호 씨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 200만 원 쓴 게 아니라 5천 원, 만 원씩 쓴 게 쌓여서 큰 금액이 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호 씨는 강의 내용을 곱씹어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돈을 쓰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혼자 집에 있을 때가 문제였어요. 아내가 친구들과 나간다거나 아플 때 병원에 간다거나 하면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럴 때 외롭거나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뭐 시켜 먹을까? 별로 배고프지도 않으면서 배달앱을 열었습니다. 메뉴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저것도 맛있어 보였습니다. 결국 뭔가 주문하게 됐죠. 음식이 오면 잠깐 기분이 좋아졌어요. 배달 기사 아저씨와 인사도 나누고 따뜻한 음식을 받으면서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나면 다시 허전했어요. 그리고 남은 음식을 보면서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손주들을 만날 때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매일 봤던 아이들인데 이제는 가끔밖에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주 못 봐서, 더 많이 챙겨주지 못해서. 할아버지가 미안해서 그래. 이거 사줄게. 장난감 가게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건 다 사줬어요. 비싸도 상관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 보면 한 번에 10만 원씩은 썼더라고요. 무료할 때는 홈쇼핑을 봤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재미없는데 홈쇼핑은 계속 봤어요. 쇼호스트가 열심히 설명하는 걸 보면 시간이 갔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건강에 좋다고, 생활에 편리하다고, 지금 주문하면 반값이라고. 듣다 보면 정말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주문하려고요. 하지만 물건이 집에 도착하면 실망스러웠어요. 생각했던 것과 달랐거든요. 그래서 구석에 쌓아두게 됐습니다. 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필요해서 돈을 쓴 게 아니라 감정을 달래려고 소비를 한 거였어요. 외로움, 미안함, 무료함, 허전함. 이런 감정들을 돈으로 해결하려 했던 겁니다. 내가 돈을 쓴 게 아니라 마음을 달래려고 했구나. 그런데 이상했어요. 소비를 하고 나면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잠깐의 기분 전환은 있었지만 금방 다시 공허감이 찾아왔어요. 오히려 통장 잔고가 줄어든 걸 보면서 새로운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이게 내 문제였구나. 정호 씨는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다음 날부터 정호 씨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강의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했어요. 종이에 크게 써서 냉장고에 붙여놓았습니다. 정호 씨의 새로운 생활 원칙이라고 제목을 적었어요. 첫 번째 원칙은 외식과 모임 제한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만 나가서 계산하기로 했어요. 대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거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아, 우리 집에서 만나자. 내가 차 끓여줄게. 처음에는 친구들이 의아해했어요. 왜 갑자기 집에서 만나자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죠. 집이 더 편하잖아. 시간도 더 오래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막상 해보니 더 좋았습니다. 커피값도 아끼고 더 오래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도 금방 적응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루 기다리기였어요.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사지 말고 하루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홈쇼핑을 보다가 안마기가 나왔어요. 목과 어깨가 좀 아픈데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문하자. 하지만 전화기를 들기 전에 멈췄어요. 내일까지 기다려보자. 정말 필요하면 내일도 생각날 거야. 신기하게도 다음 날이 되니까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이미 안마기가 3개나 있다는 것도 떠올랐습니다.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있을 때 치킨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치킨 시킬까? 하지만 바로 주문하지 않고 하루 기다렸어요. 다음 날 되니까 별로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히 해 먹었어요. 하루만 기다려도 70% 이상은 사지 않게 됐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 하루가 지나도 필요했지만 충동적으로 사고 싶었던 건 대부분 사라졌어요. 세 번째 원칙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자녀와 손주 지원을 줄이는 거였어요. 평소 용돈이나 선물은 중단하고 정말 비상시에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손녀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아버지, 새 가방 사주세요. 친구들 다 예쁜 거 들고 다녀요. 예전 같으면 바로 사줬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손녀야, 지금 가방이 있잖아. 그걸로도 충분해. 하지만 할아버지, 진짜 필요한 건 아빠 엄마한테 말해봐. 처음에는 아이도 서운해했고 정호 씨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진짜 어려울 때만 도와주자. 큰아들한테도 말했어요. 아들아, 앞으로는 정말 어려울 때만 도와줄 거야. 평소에는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해. 처음에는 아들도 당황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너희도 이제 어른이니까 스스로 해결하는 게 좋겠어.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호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통장 잔고였습니다. 매달 8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야?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수입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다니요. 외식비가 크게 줄었어요. 전에는 한 달에 60만 원씩 썼는데 이제는 20만 원 정도만 쓰게 됐습니다.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거나 공원에서 만나니까 돈이 안 들었거든요. 홈쇼핑 구매도 거의 없어졌어요. 하루 기다리기 원칙을 지키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사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만 샀어요. 손주 용돈과 선물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비상시에만 도와준다고 하니까 아이들도 함부로 요구하지 않게 됐어요. 통장 잔고를 보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이번 달은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매일 아침 은행 앱을 확인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돈으로 계산하던 습관 대신 진짜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정호야,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뭔가 좋은 일 있어? 응, 마음이 편해졌어. 집에서 만나니까 시간에 쫓기지 않았어요. 커피숍에서는 오래 앉아있기 눈치 보였는데 집에서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좋아했어요. 자녀들과의 대화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만날 때마다 용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안부를 묻는 대화가 늘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응, 아빠는 괜찮다. 너는 어떻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운동도 하고 있어요. 돈 이야기 대신 서로의 일상을 나누게 됐어요. 관계가 돈이 아닌 마음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할아버지 만나면 뭔가 사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공원에서 축구해요. 그래, 우리 축구하자. 돈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좋아했습니다. 정호 씨는 이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진 기분이었어요.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것도 좋았지만 마음의 평안이 더 소중했습니다. 돈이 많이 있어서 풍요로운 게 아니구나. 마음이 편해야 진짜 풍요로운 거야. 정호 씨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노후 파산은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소비 습관 때문이었어요. 큰 지출보다 작은 습관이 더 무섭구나. 한 번에 100만 원, 200만 원 잃는 건 눈에 보여서 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5천 원, 만 원씩 새는 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몇십만 원이 됩니다. 정호 씨가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자녀 사랑에 대한 것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구나. 돈으로 해결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켜봐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요즘 저희가 너무 의존했던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돈 때문에 힘들면 항상 아버지부터 찾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호 씨는 뿌듯했어요. 아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호 씨의 새로운 생활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세 가지만 바꾸면 됐어요. 첫 번째, 외식과 모임을 줄이고 집에서 만나기. 한 달에 40만 원 절약됐습니다. 두 번째, 충동 구매할 때 하루 기다리기. 한 달에 20만 원 절약됐어요. 세 번째, 자녀와 손주 지원에 선 긋기. 한 달에 20만 원 절약됐습니다. 총 80만 원을 절약하게 됐어요. 1년이면 거의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정호 씨는 자신이 왜 진작 깨닫지 못했는지 아쉬웠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었습니다. 요즘 정호 씨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으면서 다른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불안했는데 이제는 계획을 세웁니다. 내년에는 해외여행도 갈 수 있겠네. 아내 생일 선물도 좋은 걸로 사줄 수 있겠어. 통장에 돈이 쌓여가니까 미래가 밝아 보였어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졌거든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야, 정호야. 너 요즘 달라진 게 뭐야? 나도 모르게 돈을 많이 쓰고 있었더라고.
조금만 줄여도 많이 절약돼. 친구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정호 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문제는 벌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야. 쓰는 습관을 바꿔서 해결하는 거야. 은퇴 후에는 수입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요. 지금부터라도 세 가지만 바꿔보세요. 외식 모임 줄이기, 하루 기다리기 원칙, 자녀 지원 선긋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1년 만에 1,000만 원 가까운 여유 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